지난주에 이어서 게임하는 아들 이해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잠깐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중독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재정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어떤 회피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그런 빠른 도파민을 추구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행위가 제대로 중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가 특히 이렇게 등 굽어가지고 게임하는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 핸드폰으로 하고 있든 컴퓨터로 하고 있든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돼 보이지가 않죠. 특히 게임할 때 마우스 클릭하는 속도를 보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게임 안 할 때 다른 사람이 게임한다고 막 클릭을 다가다가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적으로 시각적으로 자녀의 게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마음을 좀 열고 감정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어떤 상황인지 게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취학이랑 초등 저학년 때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짚고 넘어갔었는데 미취학일 때는 통제하십시오. 납득이고 이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을 꾸준하게 학습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셔도 되는데 얘가 그걸 완전히 이해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상보다 어머님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더 새로운 세상이 확장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시니까 되게 뭐 공교육에도 되게 많이 터치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 좀 전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제가 좀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얘가 주변 환경에서 제일 친한 아이들 5명이 실제로 하고 있는 평균 게임 시간이 이 아이가 생각하는 적정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내 친구는 집에 가서 게임을 한 3시간 한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3시간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겨질 경우에 이 친구가 그 소사이어티에서 함께 섞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게임을 하지 않아서 어울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만 해결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시게 되면 이 아이의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맹모삼천지교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학군지는 이것 때문에 뭐 이사를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막 그게 정답인 것처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커뮤니티, 그 마을, 혹은 그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를 아무리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봤자 사실 아이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이제 밖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할 거라서 그 확장되는 세계를 집에서 100%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파악을 먼저 하셔라.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파악하시고 이 주변의 학원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 주변에 혹은 같은 반 아이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동네마다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갈 내용이 이제 사춘기의 시작인데, 듣기만 해도 벌써 이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 특히 큰 애가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집에 생기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말은 잘 듣는데 집에서 되게 과묵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막 미주얼 고주얼 떠드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색하고 저만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 중요해지는 시기였는데 그때에 이제 뭐랄까 기존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 저한테 이제 강력하게 뭔가 충분한 설명이나 납득되는 과정 없이 막 들어오면 제가 이걸 엄청 밀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바꾸셔야 돼요. 컨트롤 모드를 이제 명령에서 협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단순한 명령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하나가 자녀가 본능적으로 부모와 독립해야 된다라는 부모를 떠나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DNA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녀들이 특히 아들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나는 부모님과 같지 않을 거야. 혹은 부모 세대와 같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실제로 많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카톡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단톡방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일 반이 막 한 세 반 있어요. 그러면 중일 뭐 1반, 중일 2반, 중일 3반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숙제도 올리고 공지사항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거 안 보고 나중에 못 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왜 안 봤어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진짜 많았어요. 저 카톡 안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저 카톡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저희 세대 때도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다 카톡 쓰는데 나는 카톡 단톡방 만들고 막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렵다, 좀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카톡 가입 안 하시는 그 분들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제 세대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 중에도 아예 카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어플에 알람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배지로만 이제 막 숫자가 빨갛게 뜨잖아요. 네,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게 이제 저 때 페메였었고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DM 넘어와서 또 DM 이제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넘어왔었고 그러니까 자꾸 얘네들은 어른들이 쓰고 있는 어떤 체제와 다른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요. 아, 쌤 요즘 누가 카톡 써요? 이러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메신저를 다 깔았어요. 페메도 깔고요. 인스타 DM도 깔고요. 그러니까 저는 SNS나 이런 거를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메를 깔고 인스타 DM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인스타에 뭘 올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봐도 얘네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내용들이나 거기 쓰여 있는 말들이 100%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걔네들도 저한테 가끔 DM이 와요. 그 졸업한 제자들이 저한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올리면 쌤 그런 사진은 왜 올리시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춘기 때 아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의 아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은 부모 세대에서 이걸 감정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도 서로 부모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모도 이미 형성된 가치관과 여러 가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아이를 완벽히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명령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협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제안이긴 한데 전략적으로 아이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높은 확률로 그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면 엄마가 그 게임을 엄마보다 더, 아니, 엄마가 자녀보다 그 게임을 더 잘한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엄마는 존경하기 어려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의 고렙은 존경해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시나요? 롤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롤에 제가 롤 티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롤에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롤은 음, 여기에서 보여드리면 좀 편할까요? 여기는 이미지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여기 보시면 아이언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챌린저라는 계급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 골드에서 실버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 롤을 전혀 안 하시는데 아들이 롤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롤을 하고 있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 롤 티어가 뭐야? 그러니까 티어라는 말 자체도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예요. 티어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 알려드릴게요. 브론즈는 거의 인도 계급에서 불가촉 천민 수준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치면 100등 중에 83등 정도 하는 거예요. 아이언은 그러니까 그냥 가입만 하면 아이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동기 문명 다음에 철기 문명 있죠. 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는 사실 브론즈가 제일 밑에였는데 아이언을 만들었어요. 더 밑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자녀들이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골드에서 실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넘어갈 정도면 이 친구는 게임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으면서 머리까지 써서 전략과 공부를 충실하게 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뭐 에메랄드 다이아, 그러니까 보통 다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이 다이아 정도 찍으면 사실 이제 나 프로게이머 갈 수 있나? 라는 정도로 착각하는 레벨. 근데 이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까지 올라가야 그 위가 프로게이머예요. 그 위가. 그러니까 전 세계 0.03% 위가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이 골드 실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놀립니다. 골드 티어인 친구가 실버 레벨인 실버 티어인 친구를 밥 먹을 때 놀려요. 실제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아, 실버 새끼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그럼 실버가 골드 정도는 언제든 맘만 먹으면 내가 레벨업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요. 약간 그 수능으로 치면 한 3등급 받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런데 방학 때 특강 듣고 뭐하고 하면 언제든 2등급, 1등급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보통 골드 실버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에서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해서 게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요 티어 레벨을 마스터하시고 자녀에게 너 티어 뭐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어, 또 롤 용어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롤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머님께서 공부하셔가지고 요런 게 있어요. 넥서스가 깨지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이제 요렇게 생긴 맵에서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쪽 편이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 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요 꼭대기 있는 요 우물이 넥서스인데 요걸 깨트리면 이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넥서스라든가 여기 이제 길이 요 아래쪽으로 가는 길은 바텀이라 그러고요. 가운데로 가면 미드고요. 요 위로 돌아 올라가면 탑이라고 합니다. 요 길을 이렇게 뭐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길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숲 이렇게 있잖아요. 요런 데를 정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을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유튜브로 검색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검색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자녀에게 게임 용어를 툭툭 던져보는 거죠. 그럼 아이가 어머님을 어? 엄마가 이걸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는 그 레벨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엄마가 이걸 아들보다 잘해. 아들은 엄마를 존경하기는 어렵지만 고렙은 존경해요. 고렙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디아블로 3가 나왔을 때 정말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땐 성인이었는데 동생이랑 같이 했어요. 그때 그 게임을 사려면은 그때 게임이 5, 6만 원 정도 할 텐데 제 거 사고 동생 거까지 사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 하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퇴근하고 집에서
밤새 게임을 하든 뭐라든 게임의 현질을 얼마를 하든 뭐 누구한테 눈치 보거나 혼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희 동생은 그때 재수하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동생은 재수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밖에 못 나가고 돈도 없으니까 형이 게임 사줄게 형이랑 게임이나 하자 뭐 이런 정도였던 거로 제가 이제 좋은 의도였어요. 그 친구를 제가 뭐 나락으로 또 재수를 또 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 동생이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디아블로 사주고 같이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8시간, 10시간 동안 일을 하고 들어와서 한 10시, 11시부터 게임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이제 재수를 하니까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다 게임에 투자를 하니까 어느 순간 제 동생이 저보다 레벨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작했고 제가 먼저 사서 혼자 하기 좀 아까워서 동생이랑 같이 하려 동생도 게임을 사주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몇 달쯤 지나니까 동생이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하기 시작했죠. 게임의 세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혹은 자녀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엄마가 더 잘하게 된다. 혹은 이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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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머님께서 현질을 하셔서 몰래 하셔야 돼요. 현질을 하셔서 레벨이 되게 높아진 상태에서 자녀의 게임을 서포트해 줄 수 있다. 어떤 이런 포지션이 되면 자녀는 어머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세상을 주무르실 수 있어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사례를 몇 개 좀 더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사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만나는 학원 선생님이 나랑 같은 게임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은 어른들은 게임 잘 안 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던 시절인데, 저도 사실 지금 롤을 잘 하지 못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롤 제 티어는 어, 실버에서 브론즈를 왔다 갔다 하는 최하위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실버 가야 64%니까 절반 정도 레벨이잖아요. 브론즈는 사실 게임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 레벨은 그냥 초보 중에서도 그 정도면 게임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니? 라는 소리를 듣는 레벨이에요. 저는 요 정도 레벨이었는데 아이들이 학원에만 오면 게임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당시에 롤 경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하루에 한 편 이상은 그 롤 경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용어를 쓰고 중계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맥락상 이게 무슨 상황이고 누가 이기고 있고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게임 용어들을 배우고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 게임 용어를 좀 응용해 가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혹은 제가 이제 영어 수업을 많이 하니까 독해를 할 때 예시를 게임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롤이라는 게임은요.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요. 보이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칸 하나가 다 등장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150명대였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충 봐도 챔피언이 144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충 봐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챔피언 하나하나가 기술을 네 가지 기술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뭐 활을 쏘는 데도 있고 총을 쏘는 데도 있고 방패를 막는 데도 있고 챔피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엄청 많아요. 그 대충 한 106개 정도 이거 되게 옛날 것 같아요. 옛날 건데 뭐 요렇게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임 캐릭터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내 기술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 기술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오디오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한 판에 5명이 저쪽 상대편으로 나오는데 쟤네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 합치면은 5, 4, 20이니까 20개의 기술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편도 나 포함해서 20개의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 서로 가위바위보처럼 상성도 있고 서로 시너지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게임을 하려면 이 기술들을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엄청나게 잘 외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챔피언 이름이 뭐 가렌, 갈리오, 뭐 갱플랭크, 그라가스 이름들도 다 모르는 이름들이잖아요. 낯설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이걸 줄줄줄 외웁니다. 줄줄줄 외워요. 그러면 이걸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면 시험범위 단어 20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못 외울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를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의 지문이라든가 단어를 외우는 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게 되죠.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있으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임의 세계를 이해를 하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아, 쌤,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 외우겠어요. 막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친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롤 티어 몇이야? 저 롤 티어 몇인데요? 너 그럼 주로 가는 라인이 어디야? 저 어디 어디 가는데요? 그러면은 너 챔피언 몇 개 할 줄 알아? 저 이거 할 줄 아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게임 세상에서 쓰는 지능을 관심사를 영어로 가져올 수 있게만 트여주면 넌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주는데 충분한 근거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 지나다니면서 애들이 이제 복도에서 수업 기다리는 동안에 보통은 이제 핸드폰을 못 하게 하는데 이제 간혹 핸드폰으로 애들이 핸드폰 게임하면서 복도에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학원 밖에서 만나거나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큰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원이었어서 뭐 마트만 나가도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평균 1, 2회는 만나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임들 보면 아 요즘 애들은 뭐 브로스타즈가 유행이구나 뭐 클래시 로얄의 유행 지금 유행이구나 아니면은 되게 옛날 게임인데 최근에 다시 유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문방구 있죠. 거기 가서 애들 앞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요즘 애들이 무슨 게임이 유행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게임 저도 안 해요. 저도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근데 자기 전에 유튜브로 한두 개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 정도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게임에 있는 내용을 어머님께서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딜을 걸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뒤에 이제 제가 요 그 과금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거랑 연결해서 자녀를 오히려 내 편으로 좀 만들 수 있다거나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아셔야 되는데, 과금 되게 불안하시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도, 뭐 궁금해서 혹은 그 게임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 과금을 한 2, 30만 원 정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단번에 한 건 아니고 정신 차려 보니 한 달 동안 누적 과금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료 게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만 하는 게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롤 같은 경우는 돈을 쓰더라도 내가 돈을 쓴 만큼 게임을 잘 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게임에서 돈을 쓰면 돈을 쓴 만큼 실제로 게임 안에 있는 내 캐릭터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과금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게임 안에는 로벅스라고 하는 안에 그 게임 머니 화폐가 존재하는데 이걸 아이들이 실제 돈이랑 연결시켜서 얼마인지 인식을 못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 화폐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바로바로 안 떠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는데 이게 뭐 2천만 동이래요. 이게 뭐 몇백 바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천 원 하는 건지 몇만 원 하는 건지 바로바로 머릿속에 환율 계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화폐 감각이 좀 흐려지죠. 대표적인 곳이 이제 어른들 카지노 가면 칩으로 돈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칩이 손에서 달걀거리는 동안 이게 실제로 얼마인지에 대한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어도
상대방들이 베팅을 하고 돈을 쓰는 걸 보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현질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뭔가 옴싹달싹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다운로드 받을 때는 다 무료예요. 990%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받게 되어 있고요. 특히 모바일 게임은 무조건 현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중간에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30초에서 1분 이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참 재밌게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 한 판하고 이상한 광고를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결제한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광고를 보는 게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과금을 해서 결제를 해서 무슨 아이템을 사서 게임 레벨업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굉장히 흥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무슨 돈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결제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어, 실제로 스크린 타임을 검색하잖아요. 그 스크린 타임 아시나요? 그 아이패드 같은 거나 애플 기기에서 부모 계정으로 자녀 계정에 핸드폰을 이렇게 좀 락을 걸어 놓는 거예요. 못하도록, 사용 못하도록 묶어 놓는 건데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걸 풀려고 스크린 락 해제하는 법을 검색해요. 검색어 1위입니다. 스크린 타임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 바로 따라붙어요. 그거를 풀고 싶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자녀 핸드폰을 막아놓고 뭐하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우회하고 그리고 아이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아이들끼리 세계에서 공유되는 방법들이 실제로 어른들의 비밀번호 혹은 부모님의 주민번호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양심이나 도덕심과 상관없이 흔하게 거래되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냥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원에 있으면서 실제로 심심치 않게 본 경우인데 수업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세요. 어머님이 아니세요. 보통 아버님이 오십니다. 굉장히 흥분하셔가지고 막 시시대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수업하고 있는 아이를 다짜고짜 잡아가십니다. 이거 뭐지? 라고 나중에 전화 걸어서 보면 아이가 현질을 한 게 집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고 얘가 게임에서 이걸 현질했다고 제정신이 아니네. 이 새끼 지금 어딨어? 그럼 학원 갔어. 그럼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있는 학원에서도 몇 번 봤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잡혀가는 경우 혹은 오지 못하는 경우. 그 아이가 학원에 안 와가지고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지금 누구누구가 현질하다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혼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학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번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특히 모바일 게임은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 모바일로 할 경우에 현질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된 거야? 하는 느낌으로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질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조금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몰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결제가 있거든요. 핸드폰 결제. 근데 핸드폰 결제를 그 보통 부모님들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나오면 자동이체를 걸어놓거나 뭐 얼마가 나왔는지 세부 내역을 보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맹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주무실 때 혹은 부모님이 딴짓을 할 때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 빌려가서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엄마, 아빠 핸드폰을 결제합니다. 왜 그러면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핸드폰에 그 모바일 결제가 막혀 있지 않다면 그런 걸 가져가서 쓰거나 혹은 뭐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거를 아이들 사이에서 거래를 해서 그걸로 결제를 하거나 하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카드를 몰래 연결하거나 핸드폰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날 터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뒤에 터져요. 그 우주사가 날라올 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왜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지라고 해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학원의 아버님이 찾아오시고 아이가 학원에 그날 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관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용돈을 받거나 혹은 뭐 세뱃돈 같이 큰 돈을 받았을 경우에 그게 아이들의 명의로 된 아이들 통장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저희 때만 해도 엄마가 잘 맡았다가 대학 갈 때 줄게 요런 게 있었습니다.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통장에 있지 않아도 나 그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30만 원 있어. 나 세뱃돈 다 모아가지고 그거 한 몇십만 원 있어. 10만 원 있어. 그러면 내가 게임 안에서 한 5천 원, 만 원 결제하는 게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을 이참에 한번 연결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결제해도 돼? 라고 물어봐서 어머님이 사주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뭐 용돈이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한 달에 뭐 얼마가 됐든 그거의 규모 안에서 부모님의 허락하에 과금을 결제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용돈으로 주시기보다는 집안일을 도왔을 때, 뭐 엄마랑 같이 빨래를 뭐 갤 때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를 같이 했을 때라든가 뭐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가 실제로 노동할 수 있는 부분들과 적당한 소득을 매칭을 시켜 주시고 그거랑 이어서 네가 이렇게 번 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아이가 아예 못하게 막아놨다가 뻥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바일 게임 얘기를 아까 많이 했는데 이 구조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100%요 구조를 따라간다. 100%. 무료로 다운받아서 결제를 유도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 차려보니 한 달간 한 2, 30만 원 정도 결제를 하게 됐던 요런 구조가 게임을 재밌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띵띵 떠요. 이쯤에서 너 좀 레벨업 안 돼서 답답하지 않니? 너를 위한 부스터 팩이 있어. 만 원. 그러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 게임 한참 하다가 만 원 정도 뭐 치킨 한 마리 안 먹지 뭐 그러고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 써봐서 보면 그 한 달에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과금을 하고 치킨도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 그냥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과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빠르게 파악하셔서 검색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게임 아이가 무슨 게임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임의 세계를 인지하셔야 돼요. 롤 같은 경우도 현질이 꽤 많습니다. 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라이엇 게임즈라는 그 거대한 게임사거든요. 걔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게임 다운로드부터 플레이까지 다 무료예요. 근데 얘네가 그 스킨이라는 걸 판매해서 그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굿즈를 판매해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거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아이들이 그거에 환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실제로 과금을 하고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는지. 근데 대부분 모바일 게임은 네, 990% 모바일 그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게임을 할 때 과금을 절대 못하게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과금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과금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지가 되시면 뭐 카드라든가 뭐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락을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모바일 게임보다는 콘솔 게임 같은 걸 추천드려요. 얘네들은 처음에는 뭐 게임기도 몇십만 원 하고 게임 자체도 몇만 원씩 하고 게임을 시작할 땐 돈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게 들고 나면 그 게임 깰 때까지는 돈이 추가로 드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좀 콘솔 게임이 좀 좋은 건 뭐냐면 장비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수업을 들어오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플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학습이 돼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핸드폰으로 못하게 합니다. 핸드폰은 어머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정말 특별한 상황,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뭐 비행기에서 기다릴 때 한 30분,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그때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핸드폰으로는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가 워낙 복합적인 쓰임새가 있어서 이게 연락 수단도 될 수 있고 내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다양하게 구분해서 쓰려면 아이들이 본인에 대한 통제력이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그걸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핸드폰으로 무슨 단어 외우는 뭐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띠링 하고 갑자기 DM이 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단어에 집중이 될까요? 답장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답장하고 싶어지겠죠. 너무나 이건 전교 1등, 1등급짜리 갖다 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비행기 모드를 해놓고 이악 물고 1시간 동안 핸드폰으로는 뭐 공부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이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머님이 그 아이의 화면을 통제하거나 무슨 게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콘솔 게임은 일단 TV 화면에 연결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아니라 게임기가 있죠. 게임 그 조종기가 따로 있죠. 조종기 너무 옛날 말인가요? 조이스틱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기에도 이 친구가 게임을 실제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화면을 공유할 수 있고 어머님이 보시기에 훨씬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아버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으로 시작을 하셔서 가족끼리 다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왜냐면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게임기니까 그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통제하는 건 쉽죠. 근데 핸드폰의 경우는 실제로 이 아이가 얼마나 그 게임을 몰입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금이랑도 좀 연결돼서 핸드폰보다는 콘솔 게임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PC 게임으로 아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또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실이나 주방으로 빼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오늘 그 수업한 친구가 일주일 동안 과제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집에 와이파이를 다 꺼버리셨대요. 그러니까 통제가 아예 안 되니까 부모님이 집에 와이파이 자체를 그냥 끊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그냥 데이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게임은 게임기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블록스 얘기를 좀 드리고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불안한데 뭐가 나올지 좀 불안한데 저의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의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주로 보는 관심사나 이런 게 알고리즘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10개는 무조건 로블록스 뜹니다. 무조건 떠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 게임이라든가 관심사는 유튜브 첫 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로블록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는 게 게임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알고리즘이 뭐 이런 뭐 예능이나 이런 뭐 음악이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강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뜨네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뜨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QWER 영상도 4시간 전에 떴네요. 이거 퇴근하고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도 똑같습니다. 제가 로블록스 홈페이지 가서 보여드릴게요. 로블록스에 접속을 하시면 유튜브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떠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 어머니들 보시고 감이 오시나요? 이게 다 게임이에요, 다. 다 게임인데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처럼 플랫폼이라고 보셔야지 여기는 하나의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되게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있고요. 대신에
유행하는 최신 게임들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차트에 들어가면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이 보통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요런 데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왜냐면 내 옆에 친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지난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안에 한참 인기 있던 게임 중에 그로우 가든이 히트인 적이 있어. 이거는 그냥 힐링 게임이에요. 그 농장을 키우는 게임이거든요. 처음에 당근을 심어요. 당근을 심어서 당근을 팔아요. 당근을 팔아서 번 돈으로 비싼 씨앗을 사와요. 그래서 뭐 블루베리 씨앗을 사와서 또 블루베리를 심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또 팔아요. 그래서 또 다음 비싼 씨앗을 사와서 또 심어요. 이걸 반복하면서 내 농장을 풍성하게 키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힐링과 그리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성취감이 높은 내 농장을 내 마음대로 꾸며가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뭐 경쟁을 해야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뭐 이런 뭐 혹은 과금을 되게 과하게 유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 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100일 밤, 99밤 막 이래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이 했던 경우가 실제로 있었던 게 협동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지켜주고 엄마가 딸을 지켜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아주 훈훈하게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도 굉장히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브레인낫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그 악명이 높았던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거 기억하십니까? 요 아이. 요게 이제 이탈리안 브레임랏이라고 해서 뭐 퉁퉁퉁퉁퉁퉁 사후루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게임 안에 등장을 하고 이런 브레인랏들을 콜렉팅하는 거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수집 게임이잖아. 힐링 게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의 가장 최악인 부분은 남이 모아놓은 브레인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콜렉팅한 점수보다 남의 걸 훔쳐오는 점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대놓고 게임 세팅이 남의 걸 훔쳐라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남의 걸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속이고 배신하고 뭐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뺏고 하는 게 게임 안에서 정당화되어 있어서 도파민적으로는 너무 게임이 빵빵 터지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 통제라든가 절제력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경험하고 나면 밤새 이제 이거를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계속 켜놔요. 게임사가 의도한 거죠. 그리고 이걸 반 친구들끼리 했을 경우에 실제로 현피라고 하죠. 학폭이 생깁니다. 네가 어제 내 브레이드 훔쳐갔잖아. 뭐 빌려준다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 안에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아이템이 있고 제가 B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상대방 걸 훔쳐오면 그만큼 더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네 아이템 이거 좀 비싼 건데 나 한 3일만 빌려줘. 내가 3일만 이거 하고 돌려줄게. 대신에 너도 내 거 하나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를 하죠. 근데 한쪽이 속입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와가지고 얘기하죠. 야, 너 원래 어제까지 쓰고 나 돌려주기로 했잖아. 왜 안 줘? 그러면 미안. 깜빡했어. 이러면서 안 주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는 정말 수도 없는 게임이 존재합니다. 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다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썸네일 보고 감도 안 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게임이지? 궁금해서 하나씩 눌러보면 하나에 1분씩만 해도 하루 종일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을 누군가는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또 이게 유행을 타면 그 게임이 막 터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뭐 과금이 물리고 아까 물은 것처럼 현실적으로 학폭이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한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덴저 존을 막을 방법을 모르니 로블록스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로블록스 자체가 막히게 되면은 로블록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자기 커뮤니티의 그 대화 소재라든가 이 친구들이 연결되어져 있던 그 커넥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를 못하게 하면서 아이가 겪는 실제 세상의 그 뭐랄까요? 스트레스? 단순히 나는 게임을 못한다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환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게임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게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30분만 해. 이거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랑 좀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그 얘가 하고 있는 게임이 30분 동안 몇 판 할 수 있는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롤은 평균 최소 한 판이 20분이고요. 4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할 때 시간으로 한 30분만 해라고 하면 너무 어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걸 앞에서 네라고 하지만 일단은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게 현재의 나와 계획을 통해서 미래에 그걸 수행하는 나는 타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분 후에 게임을 꺼야 되는 나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게임을 켜는 게 더 중요하지 30분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30분 후에 나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동의가 되지 않고 나서 결국은 거짓말하게 되고 말 안 듣는 애가 되고 약속 안 지키는 애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하시기보다는 합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합의를 하시려면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협상과 존중을 하시려면 그 게임이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한 판에 몇 분짜리인지, 몇 명이서 하는 건지, 이 안에서 채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에 충분한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어머님이 게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신 거 충분히 어머님이 해가지고 엄마가 유튜브 보니까 게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던데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엄마가 먼저 선빵을 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네. 내가 속이기 어렵겠다. 엄마가 나보다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좀 들면 서로 합의도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아이도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이걸 지킬 때 자율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가 스스로 한번 게임에 대한 계획표를 짜봐라고 제안해서 자율성을 주는 건 무조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걸으셔야 돼요. 우리 애는 이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합의서에 도장 찍는 걸로 마무리를 지셔야지 계획을 스스로 짜서 갖고 와라고 해놓고 엄마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라고 바로 수정할 정도로 헤비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얘가 저는 하루에 방학이니까 한 10시간 정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저 요번 실버인데 제가 마스터까지 한번 가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피곤하잖아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초등학생들도 위험할 것 같고요. 스스로 계획을 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인데 합의를 보는 거는 괜찮다. 대신에 합의도 그거 아시죠? 제대로 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진행을 해보고 이거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을 시 변동 가능 혹은 일주일 정도 시행한 후 이걸 위반할 경우 이렇게 함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계약 형태를 가지고 뭐 냉장고에 붙이시거나 뭐 컴퓨터에 붙이시거나 하시면 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루에 게임 2시간만 하는 1시간만 하는 거야 30분만 하는 거야 보다는 효과적인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라도 좀 해보세요. 5분짜리 유튜브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게임 용어를 조금씩 조금씩 사용해서 이거 영어 공부랑 똑같아요. 영어 배우시면 그 단어나 그 문장 일상생활에서 써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용어를 써보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아이가 설명해 줄 겁니다. 엄마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신나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게임을 직접 해보는 건 저는 가능하면 좋지만, 가능하면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도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보고 실제로 해보기도 했지만, 저는, 바쁘시잖아요, 어머니. 어머님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거는 게임을 같이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일 수 있으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고
거기서 배운 용어들이라든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녀들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가는 세계를 비난하면 아이가 갈 곳이 없어져요. 이러면 어디로 가냐면 아이들이 자꾸 이 중독의 세계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을 무작정 비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중독으로 되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가 게임을 즐기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딱 끝내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고립시키면 안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게임으로만 그걸 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못하게 하니까 시간만 나면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까지 컴퓨터가 계속 거실에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단 한 번도 맘 편하게 집에서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뭐 게임방이 있었지만 그 당시 게임방은 제 맘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게임을 할 수도 없고 마음껏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틈만 나면 하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근데 그것 외에 정해진 규칙 안에서 부모님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뭐 몰래 뭐 거짓말하고 막 과금하고 막 이런 상황들 막 몰래 게임을 딴 데 가서 막 하고 오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로 대체할 건데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어차피 영상 끝나고 나면 요거를 다 공개를 드릴 거라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여기부터 광고입니다.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가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에코블록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에코블록스는 아이고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로블록스를 기반으로 한 환경 에코죠. 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요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실리콘밸리라든가 하버드라든가 뭐 스탠포드라든가 실제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대학생에게 묻는 질문이 이러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이 더 익숙하고 이런 시뮬레이션과 3D 세상에 대한 경계가 기성세대들보다 익숙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익숙한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 움직임이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요즘에 말해보카라고 하는 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아니고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PPL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얼마나 이렇게 하길래 궁금해서 제가 깔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말해보카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실제로 학습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해보카라는 이 프로그램이 학습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게임처럼 재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이거 개발진이 게임 회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해보카의 운영진들이 이 게임을 설계하듯이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해 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학습 효과가 있다까지는 제가 아직 뭐 시간이 짧아서 경험을 못 해봤지만 분명한 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로블록스 안으로 불러서 가르친다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로블록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잔뜩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뭔지도 모를 다양한 게임을 컬러풀하게 구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어떤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수업을 한다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실제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출시가 이미 된 게임들도 있고요. 지금 곧 출시라고 뜬 요런 거는 지금 이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데모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있는 팀과 한국에 있는 팀이 이렇게 게임을 이제 똑같은 테마를 주고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그 썸네일로만 보기에도 미국 친구들이 만든 맵과 한국 친구들이 만든 맵이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같은 주제를 준 거예요. 같은 세팅을 주고 만들었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주더라도 다르게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특히 이 에코블록스 수업 같은 경우는 혼자 수업을 진행하게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 수업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팀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빌더라는 포지션이 있고요. 스크립터라는 포지션이 있고 테스터 플래너라는 포지션이 있어서 최소 3인 1조로 이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2대1로 수업을 하거나 1대1로 수업을 하게 돼서 이거를 혼자 더 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팀을 짜서 하는 경우에는 협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혼자 내가 게임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업을 는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반반이잖아요. 근데 세이프 존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면 아이들이 굳이 덴저 존에 가서 놀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학습 수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환경과학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아이들이 이걸로 게임을 만드는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로 게임을 실제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런칭을 할 거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게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공부한 결과물이 프로젝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공유하고 같이 이제 게임 해보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제가 사실 환경 문제에 제일 꾸준히 좀 어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꾸준히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확실하게 경험으로 좀 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울 만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지진이라든가, 뭐 이상기후라든가, 뭐 쓰나미라든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았잖아요. 건조기후로 인한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에코블락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접하고 게임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학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경험들이 확장될 수 있겠죠. 지금 1번으로 하게 되는 수업은요, 어떤 수업을 경험을 하냐면, 어, 여기, 네,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1번 팀들의 게임은 K-팝 콘서트 챌린지를 통해서, 어, 친환경 배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EV 배터리를 게임 안에서 활용해서 그 시간 안에 K-팝 콘서트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배터리를 연결시키는 게 게임의 미션이에요. 그러면은 게임 안에서 이제 내가 이 배터리와 게임 콘서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것들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게 게임 오버는 그 배터리 전력이 부족하면 콘서트가 정전되면서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게임 오버가 그냥 게임이 끝났다 혹은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게임 오버되는 상황은 아, 배터리가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길 수 있구나라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게임 그 마들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등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등록하게 누르시면 1대1 레슨을 하실 건지 아니면 팀을 하시고 싶은지 가족 플랜을 하고 싶은지를 선택해 주시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 플랜이 저희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같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역할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아빠가 빌더를 맡고 뭐 혹은 뭐 큰아들이 스크립터를 맡고 뭐 둘째가 플래너를 맡을 수도 있고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빠가 테스트 플래너를 맡고 자녀가 빌더랑 스크립터를 맡을 수도 있고 혹은 공동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족들만의 어떤 게임 맵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험이 되면, 저는 로블록스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는 아이들이 게임을 중독을 조심하고 과금을 유도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AI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잘 들어가서 이용을 해보시면 이 안이 하나의 메타버스가 돼서 온라인 공간으로서 우리 가족들이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 가족 플랜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어, 원래 다른 이제 팀업 같은 경우는 개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뭐 두 명 팀, 세 명 팀 이렇게 매칭해서 이제 팀 만드는 데까지만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가족 플랜으로 등록을 하시면 가족 자체가 바로 팀 세팅이 돼서 가족끼리 같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과제 같은 경우도 가족끼리 서로 하게 되니까 게임이 음지에 있거나 뭐 로블록스를 서로 좀 몰랐던 상태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아마 해보시면 부모님들이 새삼 우리 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구나. 근데 이게 게임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발견하시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광고 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코블록스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가족 플랜으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 서로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던 게임 세상이 좀 하나로 합쳐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속으로 숨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게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가 제대로 분리될 수 있는 균형을 어른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